오늘 함께하게 될 몰츠 박사의 성공의 법칙. 오늘 주제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실패하고 능력 부족이라는 최면에 다 걸려 있다고 하는데요. 나 자신은 어떠한 최면에 걸려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전편에서도 말하듯 그 믿음은 그 상황에서 조금 더 힘있는 존재나 아니면 그 상황이 반복되거나 강화시키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화가 되는데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괜찮지만 어떠한 선택된 잘못된 믿음에 의해 자신이 더 지속적으로 억눌리고 자신감을 잃었다면 그 믿음은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하듯 믿음을 바꾼다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뒤에 아들러 박사의 예도 나오는데 이 아이는 수학을 못한다. 어머니, 부모님들 수학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라고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들었다면 그것은 신념에 갇히고 마는데요. 그것은 올바른 판단, 올바른 평가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계기로 인해 수학을 잘해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순간에 우리는 우리보다 좀 더 강력한 존재, 또 나아가서 반복되고 강화되는 여러 사건을,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우리의 잘못된 신념, 실패, 능력 부족이라는 신념이 자리 잡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자아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여기서 말하는 뇌의 과학, 사이코사이버네틱스는 뇌의 성공 메커니즘이 있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원래 어떠어떠한 부분은 잘 못해. 나는 약간 인지력이 약해. 원래부터 잘 못해 라는 어떠한 부분들 분명히 모두 한두 개씩 아니 여러 개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 것인데요. 어려워 할 수 없어 하면 정말로 어렵고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어려워 보이는 것이라도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한 발 한 발 하게 되면 결국 너무 어렵지 않은 것 같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뇌 원리에 몰츠 박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장에서는 나 안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자아 이미지, 마음속 깊숙이 잘못된 믿음으로 정착해 있는 나의 어떤 신념, 무의식적이기도 하고 또 의식적으로 알고 있기도 한 내 안에 있는 신념, 부정적 자아 이미지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그것들을 교정시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믿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와 함께 그것을 교정시켜 나가는 방법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수학을 못해. 나는 원래부터 철자에 약했어. 이러한 자기 정의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라도 나쁜 성적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나쁜 성적을 얻는 것을 도덕적이라고 믿게 된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마치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것과 다름없는 나쁜 행동이다. 이런 자기 최면 프로그램은
어떤 권위 있는 근거나 반복적인 훈련 혹은 강력한 집중 등을 통해 영속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자기 최면을 해체하거나 다시 프로그래밍 하려면 똑같은 힘이 필요하다. 권위 있는 사람들을 통해 형성되었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들음으로써 강렬한 굴욕감을 느끼고 강화되었던 것이다. 그가 이런 억압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강렬한 성공 경험과 이에 감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가능했다. 네, 이 아들러 박사님,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인 개인 심리학의 세계적인 심리학 3대 거장에 속하는 아들러 박사님도 어린 시절 수학에 굉장히 서툴러서 선생님께서는 부모님을 불러서 수학에 전혀 소질이 없으니까 전혀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칠판에 수학 문제가 있었는데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손을 들었더니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이 다 같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수학 문제를 풀었고 이러한 성공 경험이 아들러 박사가 어린 시절 수학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잘못된 믿음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휠러는 어떤 회사의 세일즈 컨설턴트로 일한 적이 있었다. 그 회사의 세일즈 매니저가 자신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매우 특이한 직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자신에게 할당된 지역이나 받을 수 있는 수당에 상관없이 항상 1년에 $5,000만 벌었다. 그는 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도 비교적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더 큰 규모의 더 좋은 여건에 지역에 주어졌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 그가 받은 수당은 작은 지역에서 받던 것과 동일한 $5,000에 불과했다. 그 다음 해에 회사는 전 사원에게 주는 수당을 늘렸지만 그는 여전히 $5,000를 벌었다. 다시 그 다음 해에 회사는 그에게 가장 취약한 판매 지역을 맡겼다. 그는 역시 그곳에서도 $5,000를 벌었다. 휠러는 이 세일즈맨과 이야기를 나눈 후 그의 문제는 할당된 지역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스스로 내린 평가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자신을 1년에 $5,000밖에 벌 수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자신에 대해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한 그가 처한 외부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열악한 조건을 지닌 지역을 배정받았을 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주 열심히 일했다. 반면에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5,000라는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었으므로 일단 목표를 이루고 나면 병이 나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의사는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는 다음해 첫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기적같이 회복되곤 했다. 하워드라는 직원에게는 미리 정한 매출 이상을 달성할 기회나 상황이 주어져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한 세일즈 매니저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 직원의 자아 이미지에는 이미 어떤 것에 깊숙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바꾸기 전까지 그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우리에게 자기 내부에 힘이 있었는지 그들은 몰랐다. 스스로 힘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 것이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누구에게나 전에는 결코 꿈꿔보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힘은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변화시킬 때 사용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훌륭하지 못해. 나는 그만한 자격이 없다 같은 부정적인 자기 체면에서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최소한 전 세계 95%에 이르는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열등감은 성공과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낀다. 열등감이란 사실이나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나 경험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근거한다. 예를 들어, 나는 골프에서 잭 니클라우스나 아놀드 퍼머보다 뛰어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열등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아놀드 파마 역시 성형수술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열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열등감은 자신을 판단하는 규범이 어떤 것이고 누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특정 기술이나 지식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해서 모두가 열등감을 느끼고 그로 인해 자신의 삶을 방해받는 것은 아니다. 열등감은 한 가지 이유에서 나온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규범이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한다. 이런 판단을 내릴 때면 예외 없이 자신이 그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들어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스스로 비참함과 열등감을 느끼면서 자신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내리는 결론은 자신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성공이나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 되기 쉽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 괜한 핑계를 대거나 죄책감을 느낀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나는 아무개처럼 되어야 해 또는 나는 그 밖에 다른 사람들처럼 되어야 해와 같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근거로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런 오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고정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각 개인들로 구성되며 이 세상에는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마이클 조던이 등장하는 광고 슬로건 나도 조던처럼 되고 싶다에 대해 생각해보자. 비록 많은 사람들이 조던의 훌륭한 원칙이나 헌신성, 직업윤리, 경쟁심을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해도 오직 소수의 젊은이들만이 그의 능력을 따라잡을 만한 신체적인 조건을 타고났다는 게 현실이다. 이런 광고가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고 신발과 옷만 판매한다면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설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긍정적인 자극제와 동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광고는 마이클 조던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어 불가능한 이상을 설정하게 만들고 나아가 젊은이들을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내몰기도 한다. 또한 새로운 신발이 성형수술로 얻은 새로운 코만큼 마법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망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다 성숙하고 지적인 입장에서 마이클 조던과 광고를 관찰한 사람이라면 체면에 걸리지 않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타고난 천부적 신체적 재능 외에도 조던의 성공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그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한 후 자기 내부에 잠재된
그런 요소를 찾아내어 그것을 더 강화하거나 모방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실 조던보다 선천적으로 신체적 재능이 뒤떨어지는 농구 선수들도 스포츠 부분에서 그가 이룬 성공을 모방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는 조던을 영감의 원천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우수함을 추구함으로써 실책을 만회하려고 한다. 그런 감정은 자신이 열등하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즉, 잘못된 전제에서 논리 사고와 감정이 출발한 것이다. 만일 자신이 열등하다는 사실이 기분이 나쁘다면 그 해결책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말로 기분 좋게 느끼려면 남보다 더욱 우월해지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통해 더 좌절하게 되며 때로는 전에 없던 노이로제까지 겪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노력할수록 점점 더 비참해진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해결책은 동전 자체가 가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진실은 이것이다. 우리는 열등하지 않다. 우리는 우월하지도 않다. 우리는 그저 자기 자신일 뿐이다. 한 개인으로서의 나는 이 세상에서나 내가 속한 계층 안에서 나와 같은 사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개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나는 단 하나뿐인 개인이며 독특한 존재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아니며 다른 사람처럼 될 수도 없다. 다른 사람 또한 나처럼 될 수도 없는 거고, 신은 표준적인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 신은 어떤 면에서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말했을 수도 있다. 자신의 자아 이미지와 소통하기 위해 이 책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지 말아야 하며 스스로에게 열등감을 허용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목표는 자신만의 독특한 성격과 업적을 개발하는 것이다. 신체적인 긴장 완화는 최면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가 현재 받아들이는 믿음은 그것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른가를 불문하고 노력이나 긴장감, 의지력 훈련 없이 형성된 것이다. 여기서 잠깐, 여기서 최면이라고 하는 우리가 밖에서 최면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최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기 최면이야 최면, 그리고 타인 최면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최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스스로 이렇다라는 정의와 함께 스스로가 신념으로 삼고 있는 어떠한 자신에 대한 믿음을 최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우리의 습관 역시 그것이 좋든 나쁘든 동일한 과정을 밟으면서 형성된 것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믿음이나 습관을 형성하려면 이처럼 긴장이 완화된 상태에서 동일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나의 믿음 체계를 바꾸거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노력이나 의지를 이용하려는 시도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역효과만 난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 에밀 쿠에는 1920년경에 암시의 힘에 관한 발견을 소개하면서 사람들 대부분이 내면의 힘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고스럽게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기 암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조금이라도 노력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쿠에가 했던 다른 유명한 말 중에는
노력 역전의 법칙에 관한 것도 있다. 의지와 상상이 충돌하면 예외 없이 상상이 항상 승리한다. 심리학자 던 랩이 개발한 체계의 핵심은 습관을 없애거나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의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노력이라는 것이다. 그는 습관으로 굳은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그 습관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여러 실험을 통해 습관을 없애는 최선의 방법은 원하는 결과를 머릿속에 명확히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든 노력을 하지 않고 연습하는 것임을 증명했다. 만일 바라는 최종 결과를 꾸준히 마음속에 담고 있기만 하면 긍정적인 연습이나 부정적인 연습, 학습에서 중요한 요소는 그것이 특정한 행동 양식이든 행동의 결과이든 관계없이 달성해야 할 목표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생각과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학습자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수고스럽게 노력하거나 의식적으로 애쓰는 일을 그만두는 것만으로도 부정적인 행동 양식을 근절하기에 충분하다. 또 심리학자 매튜 셔펠 박사는 저서 걱정을 다스리는 법에서 걱정에 저항하거나 맞서 싸우려는 노력이나 지력이야말로 걱정을 계속해서 붙잡아 두는 요인이다 라고 지적했다. 신체적인 긴장을 매일 반복적으로 풀어주면 정신적인 긴장도 풀어지고 보다 의식적으로 자동 메커니즘을 통제할 수가 있다. 네, 여기서 긴장을 푸는 이미지 훈련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의자에 앉거나 등을 대고 눕는다. 가능하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모든 근육을 편안히 쉬게 놓아준다. 몸의 모든 부위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긴장을 푼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찡그리는 것을 멈추고 이마와 턱도 어느 정도 긴장을 풀어준다. 손과 팔, 어깨, 다리도 약간 느슨하게 풀어준다. 5분간 이런 연습을 한 뒤 어떤 근육에도 주의를 집중하지 마라. 여기까지가 의식적인 통제에 의해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부터는 창조적 메커니즘이 저절로 이완된 상황을 만들어 나가므로 더욱더 긴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상상력 속에 있는 목표 이미지를 이용해 자동 메커니즘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첫 번째, 마음의 눈을 통해 침대의 두 다리를 쭉 펴고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라. 다리가 마치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라. 이제 무거운 콘크리트 다리를 하고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 무거운 콘크리트 다리는 그 엄청난 무게를 짓눌려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목표 이미지를 이용해 자동 메커니즘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첫째, 마음의 눈을 통해 침대의 두 다리를 쭉 펴고 누워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라. 다리가 마치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어라. 이제 무거운 콘크리트 다리를 하고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라. 무거운 콘크리트 다리는 그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침대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제 팔과 손을 콘크리트로 만들라. 이것 또한 무거워서 아래로 가라앉으며 침대에 엄청난 압력을 가한다. 그때 친구가 방에 들어와서 우리의 무거운 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한다. 그는 발을 붙잡고 다리를 들어 올려주려고 한다. 그러나 너무 무거워서 역부족이다. 그는 들어 올리지 못한다.
이런 과정을 팔과 목에도 반복하라. 두 번째, 우리의 몸은 커다란 꼭두각시 인형이다. 손목이 끈으로 느슨하게 묶여 있도록 팔뚝이 팔 위쪽과 끈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팔 위쪽은 어깨와 끈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발과 종아리, 허벅지도 서로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목은 아주 부드러운 끈으로 묶여 있고 턱을 조정하고 입술을 연결하는 끈도 느슨하게 늘어져 있다. 턱은 축 늘어져 턱 끝이 가슴까지 닿는다. 이처럼 각 신체 부위를 연결하는 모든 끈은 느슨하고 부드러우며 몸은 침대에 편안하게 쭉 펼쳐져 있다. 세 번째, 우리 몸은 여러 개의 고무풍선으로 되어 있다. 두 발에 달린 풍선 주입구가 풀리면서 부풀어 있던 양 다리에서 바람이 빠지기 시작한다. 다리가 서서히 쪼그라들면서 완전히 바람이 빠진 고무풍선이 됐으며 우리는 그 상태로 침대에 딱 붙어 누워 있다. 다음에는 가슴에 달린 풍선 주입구가 풀리고 가슴에 있는 바람이 빠지면서 몸통이 침대 위에서 흐느적거리면서 쪼그라든다. 이어서 양팔, 머리, 목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네 번째, 아마도 사람들은 이 방법이 긴장을 풀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길 것이다. 과거에 편안하고 기분 좋았던 장면을 떠올려 보자. 우리 모두는 누구나 느긋하고 편안하며 평화로웠던 추억이 있다. 과거의 편안한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세부적인 기억을 더듬어 보라. 어쩌면 산속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일 수도 있다. 만일 그렇다면 그때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집중해서 되새겨 보자. 잔잔히 이는 물결도 기억해 보자. 무슨 소리가 나는가? 나뭇잎이 실랑거리는 소리, 바람소리,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우리는 아주 편안한 상태로 앉아 있을 수도 있으며 모닥불 앞에서 졸고 있을 수도 있다. 나무 토막이 갈라지고 불꽃이 일어나는가? 아니면 다른 장면과 소리가 떠오르는가? 해변에서 태양이 내리쬐는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다. 모래는 어떻게 느껴지는가? 태양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가? 산들바람이 불어오는가? 바닷가에 갈매기는 없는가? 이렇게 세세한 장면들을 더 많이 기억할수록 긴장은 더욱더 잘 풀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매일 연습하면 정신적 이미지와 기억들이 더욱더 명료해지고 학습 효과 또한 누적될 것이다. 이런 훈련은 정신적 이미지와 신체 감각 간의 결합을 강화한다. 우리는 이완 상태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이것은 앞으로 훈련 과정을 통해 더욱더 잘 기억될 것이다. 종종 누워서 연습을 하다가 잠이 드는 경우가 있다. 잠이 들면 제대로 훈련을 했을 때만큼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 몸의 긴장을 풀고 상상력을 동원하면 선 자세, 앉은 자세로 팔다리 온몸이 무거워지는 기분도 느낄 수가 있다. 풍선 주입구를 풀어 바람을 빼거나 몸의 여러 부위를 풍선처럼 부풀릴 수 있다.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누워서 연습하기가 힘들어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일단 이러한 연습 기법에 익숙해지면 사실상 어떤 자세이든 연습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곤하거나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누워서 하는 연습이 아마도 가장 적합할 것이다. 연습을 시작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금세 경험하게 된다.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완전히 긴장을 풀면 짧게는 10분만 지나도 효과가 느껴진다. 하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이 연습을 매일 30분씩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습으로 아침을 연다.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하루에 2번씩 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기도 한다. 그리고 뇌와 신경체계가 새로운 암시에 가장 열려있는 시기인 이른 아침과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시간이 가장 적합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렇지만 점심시간이나 하루 중에 틈나는 시간 외에는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면 아무 때라도 가능한 시간에 연습하라.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밤에 너무 지쳐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매일 연습해야 한다. 연습 과정에서 잘 안 되더라도 스스로를 나무라지 않도록 한다.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든 연습을 하면서 점점 나아지기 마련이니 말이다. 네, 이렇게 잘못된 믿음, 실패와 능력 부족이라는 최면, 스스로의 자기 최면에서 깨어나기라는 주제로 제사장 함께 해보았는데요. 그리고 아들러 박사, 에밀 쿠에 박사 모두 나오고 있는데요. 아들러 박사는 인생 의미의 심리학에서 어떠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자아의 문제라고 했어요. 즉 스스로가 그 상황에 대한 의미, 그 상황에 대한 선택을 올바르게 해주어야 자아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에밀 쿠에 박사님 대표적인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자기 암시 책에서 말하듯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 제대로 된 상상, 제대로 된 이미지화 훈련이 훨씬 더 힘이 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 안에는 뭔가 잘못된 자아 이미지가 있을 텐데요. 잘못됐다기보다 스스로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누구나 다 있을 텐데요. 그것들에 대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공은 결과, 능력이 아니라 선택이다라는 말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이제 바꾸겠다. 이제 때가 왔다 라고 선택하시면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 자신감 있는 자아 이미지로 우리들 각자의 과업에 맞는 성공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자신의 부정적인 자기 체면에서 깨어나고 잘못된 믿음은 버리는 멋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